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놓고 간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저쪽에 그 갓쓰고 이 도포 입은 노인네들이 쭉 걸어가는 길이 나오죠. 그 길,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그 신장로라고, 신장로입니다. 신장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신장로라는 것을 닦아가서 차 2대가 이렇게 그 상행, 하행으로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기 이전까지 조선에 인공으로 닦은 도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막 이제 그 전기를 뿜으면서 가죠. 기차는, 철도는 누가 놔줬나요? 일본이 놔줬습니다. 자, 혹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귀속재산의 연구라고 아주 유명한 성균관대학교의 그 명예교수이신 이대근 선생님이 2015년에 아주 충격적인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이전까지 도대체 귀속재산이 뭔지, 일본 사람들이 뭘 남겨놓고는 갔다는데 뭘 어떻게 남겨놨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의 규모, 성격, 그리고 이 일본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이 그 이후에 한국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국에다가 내놨습니다. 지금 연구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연구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모르니까 이런 연구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묻혀 있는 것들을 전부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제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도대체 일제 식민지 시대가 무슨 일이 있었어? 뭘 알아야 뭐를 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맨날 착취 수탈만 당했대요. 그러면 30년 동안 착취 수탈만 당했는데, 어느 정도나 당했는지, 뭐 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장벽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왜곡을 일본이 역사 왜곡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한국은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 왜곡을 가장 심각하게 한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이대근 선생님의 이 귀속재산 연구에 의하면 일제 36년은 중화공업 비중이 경공업을 앞지를 정도로 공업구조가 고도화된 시기였다. 특히 일본 자본이 흥남에 건설한 전기화학 콤비나트의 첨단 기술 수준은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흥남에 있는 이 비료공장 기계를 막 뜯어서 기차에 싣고 가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이 조선을 착취한 게 아니라 일본이 조선총독부가 통치를 하는데 도저히 한국에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는 이 통치가 안 돼서 일본 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조금을 36년 통치하는 동안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1년을 제외하고 35년 동안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기네 나라에 편입을 시킨 후에 투자를 3가지 루트로 투자를 했습니다. 첫째, 공공재 건설. 예를 들면 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사방사업, 나무 심기, 산림녹화, 관계, 수리사업, 보건, 위생, 예술, 체육, 문화사업 이런 거 벌이기 위해서 공공재를 건설을 했고,
또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라고 해서 철도, 도로, 항만, 전신전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건설을 했고, 또 민간기업이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민간기업들이 공장을 져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조선에서 거둔 세금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4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국고자금, 보조금 형태로 한국에 돈을 들여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장성의 예금부 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세 번째, 일반 회계자금도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네 번째, 일반 민간인들이,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한국에 가져와서 공장을 졌습니다. 이 4가지 루트를 통해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얼마를 투자를 했을까요? 총 128억 엔이라는 엄청난 돈을 조선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중에 79%가 투자 자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비 내지는 군사비로 18%를 썼고, 그리고 일본인들의 생계형 자금, 예를 들면 가옥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점포를 구입하는데 3.3%를 썼습니다. 이렇게 128억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에다가 쏟아 부어서 그 돈을 매개로 해서 한국에서 근대화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그 중에 총 유입한 자금 중에 행정군사비 이것은 다 18% 다 썼습니다. 생활자금 이것도 다 썼어요. 나머지 투자금으로 가져온 78.8%는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일본이 해방 후에 조선에다 그대로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게 다 한국 재산이 된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도 미 군정이 이건 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실 텐데, 미 군정이 한국에 상륙을 해가지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엄청난 재산은 뭐 공장, 뭐 기계, 뭐 땅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압수를 합니다. 너희들 그동안 36년 동안 조선 사람들 못 살려고 그랬지. 몸만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놓고 간 이 재산을 귀속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 귀속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미군이 가져간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니까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 대한민국 정부는 이걸 받아가지고 전부 민간에 불화를 해줬습니다. 자, 일본인들이 그럼 왜 128억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돈을 한반도에다가 가지고 왔을까요? 그 당시 일본은 조선이라는 이 한반도를 정말 새로운 유토피아, 새로운 뉴프론티어, 새로운 투자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사 잡지의 분석에 의하면 조선에서 기업을 하면 일본에서 기업을 할 때에 비해서 6가지의 이점이 있다. 첫째, 유능하면서도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다. 둘째, 각종 공업용 지하자원, 원료 조달이 유리하다. 셋째, 전력, 석탄 같은 에너지원이 풍부하다. 넷째, 일본에 비해서 영업세 같은 세금 부담이 적다. 다섯째, 일본의 공장법 적용해서 배제가 돼서 기업 활동이 아주 쉽다. 여섯째, 조선 총독부의 행정조직이 단일화되어서 각종 인허가 사무가 간편하다. 그러니 돈 싸질머지고 조선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돈 싸들고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자, 일본 자금이 이제 시기별로 언제 들어왔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서부터 1930년대 초까지 약 21년간은 연평균 약 1억 엔 정도밖에 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때는 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산미 증산계획이 진행이 됐는데, 이 산미 증산계획,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해가지고 쌀을 생산하는 이런 쪽에 투자가 대부분 돼가지고
농업 분야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 금액이 연평균 1억엔 정도로 좀 미미했어요. 그런데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일어나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요 7년간은 연간 2억엔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돈이 왕창 들어왔느냐? 1938년부터 41년 중일전쟁이 벌어지니까 연간 13억엔 이상의 돈이 뭉터기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조선에다가 중공업 시설을 만든다. 중공업 시설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조선에 중화공업을 양성을 하고 군수공업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산업자본이 아주 대대적으로 조선에 진출해가지고 조선의 대부분 북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압록강 거기다가 수풍발전소를 만들죠. 흥남에다가 뭐 대규모 중공업 시설을 만들죠. 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또 1941년부터 44년까지 태평양 전쟁기에 일본 본토를 미군 폭격기들이 계속 폭격을 하니까 폭격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온 기업들이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연간 18억엔에 달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전쟁 말기로 가면 갈수록 이 투자 자금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100만엔 이상 일본 회사 585개 중에 40%인 235개사가 1941년에서 44년 거의 말기에 조선으로 진출했습니다. 가져온 것들 본전도 못 뽑고 다 놓고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128억엔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자금이 조선에 투입이 되면서 조선의 공업이 격렬하게 발전해가지고 조선의 공업화 수준이 일본에 의해서 아시아 2위였다는 사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모르도록 계속 얘기를 안 할까요? 사실 참 이거 불행한 게요. 38선으로 인해서 이 남북이 분단이 됐잖아요. 일본이란 게는 중공업 시설은 거의 대부분 북한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출범을 했을 때 1961년까지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이 정확하게 남한의 4배였습니다. 북한 지역이 아시아에서 일본에 의해서 공업화 수준이 아시아 2등이었어요. 왜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이 몰라야 되는 거죠? 특히 일본은 북한 지역에 그 전원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으로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를 건설을 해서 조선의 공업화와 중화학공업화 수준, 전기, 가스, 전신, 전화, 철도, 도로,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 개발 수준이 일본에 의해서 아시아 2위 수준이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인프라를 갖춘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 우리가 뭐 해방을 맞았을 때 뭐 풀죽도 못 먹어가지고 뭐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태를 보시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특히 식민지 시대 마지막 단계 일본 자본의 SOC 투자, 광공업 같은 각종 산업시설을 도입하는 형태로 대규모로 조선에 진출을 했는데, 당시 전쟁 상황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뭔지, 일본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자기네 나라에서 돈 버는 거 그냥 전부 그냥 뭉태기처럼 들고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전쟁 상황으로 보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갖다 놓다 보니까 전황이 악화돼가지고 1945년에 원자폭탄 2방 맞고 항복,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반도에 고스란히 그게 다 남은 것이죠. 귀속재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방 당시까지 이 땅에 살던 일본 정부 뿐만이 아니라 일본 민간인 소유의 재산을 귀속재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46년에 미국과 일본의 합동조사단이 도대체 해방 후에 일본이 한국에다가 놓고 간 민간, 그러니까 이 국제법에 의하면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제 패전을 합니다. 패전하면 승전국이 패전국 국가가 소유한 국가 소유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한 나라의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를 뺏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민간인 재산을 뺐으면 이거 국제법 위반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미국이 국제법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46년에 미일 합동조사단 해방 후에 일본이 한국에 두고 간 사유재산, 이게 국유재산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일본 민간인이 놓고 간 재산이 얼마냐, 이걸 조사해 보니까 총 750억 내지 800억 엔, 달러로 치면 52억 달러. 일본이 놓고 간 귀속재산의 가치가 한국에 있는 총 국부의 85%를 차지한다. 그 중에 22억 달러, 총 52억 달러 중에 30억 달러는 38선 이북 지역에 남았고 22억 달러는 남한에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출범한 미 군정은 군정법령 제33호로 일본 정부 소유뿐만 아니라 일본 민간인의 사유재산, 민간기업의 시설, 기계, 원료, 땅, 공장 이런 걸 전부 다 압수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인계해 줬습니다. 여기 철수하는 일본인들 모습인데 여기에서 혹시 이것들 가방에다 숨겨가지고 하는지 전부 가방에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금붙이나 이런 거 숨긴 거 다 뺐고 몸만 빠져나가도록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진 것일까요, 이게?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정부가 아무리 패전국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미국 경님, 아니 이거 국제법 위반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군정이 일본 민간인 재산 압류는 1907년 헤이그 육전조규 제46조 위반이라고 미국에다 막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헤이그 육전조규 제46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군은 적지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손댈 수 없다. 패전국의 국유재산은 다 압수하지만, 아니,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재산은 왜 뺐습니까? 이거 국제법 위반이니까 일본인 사유재산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정부가, 야, 알긴 알았는데, 패전국이 이렇게 말이 많어. 그 대신 우리가 일본 너희들 전쟁 일으킨 전범이잖아. 전범은 전범 처벌을 한 다음에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따져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통 크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쟁 배상금을 안 받을 테니까 일본의 사람들이 한반도에 놓고 간 거 이걸로 이제 퉁치자. 그래서 퉁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안 할 테니까 그거랑 받은 걸로 해. 그래가지고 다 없앴습니다. 우리는 정말 땡 잡은 거죠.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본 민간인 재산까지, 이게 도대체 학자들이 아무리 이걸 연구를 해도 왜 그랬을까, 왜가 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다 뺏어서 한국에다가 넘겨줬어요. 얼마치를? 52억 달러를. 지금으로도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 화폐 가치로는요. 아니 한국에 남아있는 총 국부의 85%. 자,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식민지 상태였던 나라가 해방될 때 사례를 연구해 보면은 식민 모국의 국유재산은 물론 사유재산까지를 완전 몰수하는 조건으로, 완전 몰수한 거를 식민지에다 다 주는 조건으로 해방을 맞은 사례는 한국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방 과정에서 한일 간 재산권 문제는 세계사적으로도 지극히 예외 중에 예외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사유재산을 압류해서 한국 정부의 미군정이 인계해 준 것이 나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여간 한일 회담이 13년을 표류했습니다. 1951년 9월 8일 날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발효돼 가지고 일본이 1951년 9월에 가서야 겨우 일본의 주권을 회복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에다가 우리도 지금 그 전승국으로 좀 대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본에 정말 억울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뭐가 이뻤겠어요? 아니 조선 청년들이 말이야 일본군의 일원이 돼서 미군에게 총뿌리를 들이댔잖아 너희들. 근데 무슨 놈은 무슨 전승국이야.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전승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일본의 식민지 피해국도 아니고 일본의 일부였다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전승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일본의 일원이 돼서 연합군에게 총뿌리를 들이댔던 존재로 이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과 일본은 민사상 재산 반환 문제, 채권 상환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 군정이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을 몰수한 것, 이것을 미국이 일본에게 야 우리가 그때 국제법 위반으로 좀 몰수를 했는데 그거 너희들 이제 잊어버려. 그 대신 연합국은 일본에 대해서 전승 배상금을 안 받을게. 이걸 퉁쳐. 알았지? 네. 사인해. 사인한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그 대신 일본하고 한국 너희들이 뭐 받을 게 있고 뭐 줄 것이 있으면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지금부터 회담을 해서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일본에다가 너희들 식민지 시절에 우리 못 살게 굴었으니까 그 못 살게 구른 부분에 대한 돈 내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36년간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우리 문화재 많이 약탈해 갔잖아. 문화재 내놔. 그 다음에 금 뭐 이런 거 가져갔잖아. 그거 내놔. 한국 재산 반환을 청구를 한 거예요. 일본이 식민 통치한 36년 동안 한국에서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 원판, 금, 은 이런 걸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오케이.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우리 민간인 재산 미국이 뺏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다 줬잖아. 그거 내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역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말썽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뭐 싸우고 막 구보다 망언이 일어나고 막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이고 미국이 좀 그 중재를 해달라. 그래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야, 그 샌프란시스코 광화문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뭐 청권 이런 거 다 이제 다 없애고 그 대신 이제 뭐 한국 너희들이 뭐 일본이 가져간 거 뭐야? 뭐 내놔봐. 보니까 뭐 금 이런 거 막 가져갔습니다. 뭐 국보 가져갔습니다. 그 돈으로 치니까 뭐 7억 달러입니다. 이걸 받아본 일본 정부가 아니 금하고 은 249톤, 금 249톤, 은 67톤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져간 게 아니고 다 제 돈을 치르고 제값을 다 치르고 가져간 거야. 여기 영수증 여기 있잖아. 내놓으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깨갱하고 실제로 한국이 일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돈은 1945년 이 해방이 되기 몇 개월 전에 막 폭격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징용이나 이런 걸 데려간 사람들이 월급을 못 준 게 있었어요. 그 월급을 못 준 걸 다 합치니까 7천만 엔이 나와요. 7천만 엔. 일본이 얼마나 철저한 나라들이냐면요. 패전한 다음에 그 조선 노동자들에게 너희들 월급 못 준 거 다 그 조사해서 일본 정부에 보고해. 그래서 보고해가지고 이 돈은 분명히 이거 갚아야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갚어. 만약에 못 갚으면 우리 정부가 집을 보증해 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다 각서 써. 그래가지고 다 이제 뭐 무슨 기업은 얼마, 무슨 기업은 얼마 그래가지고 전부 은행에다가 담보를 맡겨놨습니다. 다 합치니까 그 돈이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일 회담을 10몇 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10몇 년을 끌었는데 10몇 년을 끌은 조건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돈이 7천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한국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 빨리 한일 간에 국교 수교를 해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빨리 수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일본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얼마야? 아, 우리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알았어. 너희들 그러면은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한 8억 불 정도는 줄 수 있지. 예. 한국 김종필 너 와봐.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수준을 보니까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 다 합쳐서 8억 불 정도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걸로 받아. 아, 너무 적은데요. 받아. 8억 불도 미국이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전 세계에서 식민 지배를 한 조건으로 이 배상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일 청구권, 그러니까 배상금이라고 주장을 했고, 일본은 그런 명목으로 못 준다. 그래서 이 돈의 용도는 각자 알아서 편하도록 용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는 독립 축하 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8억 불을 주는 걸로 해서 모든 청구권 문제는 다 이제 해결했어요. 그랬으면 됐지. 문재인 정부 때 한국 대법원이 그때 1965년에 양국 합의를 뒤집어 엎고 한국 징용자가 일본에서 노동을 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 고통에 대한 일본 측의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해가지고 일본의 신일철 계열회사 주식을 지금 압류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다 잘한 잘한 줄로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유물을 왕창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요, 2층인가 가면 서역 전시실이라는 게 있어요. 서역이 뭐예요? 중앙아시아, 투르판 이런 지역에 있는 유물 3,000점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게 됐느냐?
일본의 이 오타니 고즈이라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타니 탐험대라는 걸 조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1902년부터 1914년 사이에 세 차례 중앙아시아를 가서 탐험을 해요. 이 당시에 탐험은 말이 탐험대지 다 약탈꾼들입니다. 그래서 왕창 약탈을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벽화를 보면은요, 그 흙으로 만든 벽화를, 어마어마한 크기의 벽화를 벽제 뜯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오타니 백작이 자기 집에다가 이걸 보관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영국 유학을 갔다 오고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그 불교의 한 종파인 니시온간지의 22대 법주예요. 이 사람이 바로 왕호 천축국전을 지은 해초라는 승려가 당나라 신부가 아니라 신라 신부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밝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금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콜렉션을 보관 중이던 그 건물을 이제 팔게 됐어요. 팔게 되다 보니까 이 유물을 어디다가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하실에 이제 소장되어 있던 약 3,000점의 서역 유물을 자기하고 동양 사람이 그 당시에 조선의 총독으로 근무하고 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총독이었어요. 그 데라우치 총독에게 이거 좀 줄 테니까 이거 좀 맡아줄 수 있습니까? 데라우치가 오케이, 이거 가지고 와. 그래서 조선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916년 5월에 서울 경복궁 수정전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선이 가지고 있다가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이 유물이 우리께 됐어요. 자, 우리가 해외 약탈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된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보급 유물 가져갔으니까 국보급 유물 내놔 하고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서역 유물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돌려줘야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한국도 실크로드 약탈 문화재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혹시 용산에 있는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서역시를 한번 반드시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무슨 낙타 위로 만든 물병도 있고요. 물병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유물이 거기 약 3,00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만 전시해놓고 일부는 이제 수장고에 넣어놨어요. 실크로드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우리는 맨날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맨날 약탈만 당하고 수탈만 당한 줄 아는데 우리도 이런 이상한 유물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왜 인정을 안 하냔 말이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주 더 끔찍하고 더 심각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5.16 이후에 한국은 1960년대 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에다 건설한 사회간접자본, 철도, 도로, 항만, 전기, 전력, 중공업시설 이런 걸 보면 이 주장이 정말 맞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빈국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대강 세 가지 정도로 유추가 됩니다. 첫째, 식민지 시대의 일본에 의한 경제 발전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목적이다. 둘째, 이승만 정부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서 1950년대는 정말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비하하기 위해서. 셋째,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공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린 것으로 이게 추측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새마을운동의 원류가 누구냐? 조선총독부입니다. 고이소 군의학기라고 하는 총독이 조선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이 되니까
취임하면서 내가 조선에 가면 조선 사람들을 정말로 배불리 밥을 먹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으킨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응? 새끼 밥도 못 먹는 국민들 따뜻한 밥이라도 내가 먹이겠다. 김일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 고니소 군의학기라고 하는 이 총독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조선에 와가지고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을 벌여요. 일본 말로 하면은 아따라시 무라 쭈꾸리라는 운동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옮기면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의 원조가 조선 총독부였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벽실을 열심히 개량을 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2배, 3배 이상으로 늘려서 조선 사람들 밥술이라도 먹게 만들어준 이런 것들은 어디 갔냐 이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 품목별로, 종목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1910년 대한제국을 병합하기 이전에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던 철도가 1043km인데 이 1043km 안에는 경부선 철도, 경의선 철도, 경인선 철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 철도는 누가 놔줬습니까? 이것도 일본이 놔준 겁니다. 1911년 한일 병합 전까지 11년간 1043km의 철도를 건설했는데 연간 95km씩 부설을 했습니다. 원래 경인선은 미국 사람에게 준 건데 미국 사람이 막 짓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만세 부르니까 일본이 인수해서 그걸 일본이 다 만들었어요. 자, 이때 필요한 소요 자금은 철도 부지, 땅은 한국 정부가 땅을 매입을 했고 철도 건설 자금은 일본이 부담을 해서 투자 원리금 회수는 이 철도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운영 수입으로 계상을 하기로 했는데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넘어가니까 모든 철도, 모든 빚 이게 다 일본 정부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일본의 그 조선에 대한 식민 정책의 핵심은 뭐냐? 식민지 조선의 개발, 일본이 만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할 때까지 40년간 조선 철도의 총 연장이 6,576km, 1910년보다 6배 이상 확장이 됐습니다. 매년 평균 146km씩 새로 철도를 놨어요. 이렇게 매년 평균 146km씩 철도를 놓은 이 수치는 세계 철도 역사상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될 무렵에는 한국 철도가 경부선, 경의선을 통해 가지고 한 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만주철도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선을 통해 가지고 목포에서 광주로 해가지고 서울로 해서 경원선을 통해 가지고 원산으로 해서 저 회령으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통해 가지고 대륙철도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전국 토를 X자형으로 연결한 4개의 간선을 주축으로 해서 수많은 지선을 건설을 해서 철도 건설에만 14억 8천만 엔을 투입했습니다. 1938년 말 조선 총독부가 국채를 발행한 것이 전체액의 82.5%를 철도 비용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철도를 놓는 비용은 조선에서 나온 돈으로 놓은 게 아니고 조선 총독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누가 사줘요? 일본밖에 살 데가 더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이 국채를 사줬으니까 조선 철도를 놓는 돈은 일본 정부로부터 나온 돈으로 조선 철도를 건설했다는 뜻이에요. 이 철도를 해방 후에 일본이 전부 걷어가지고 실어갔나요? 다 남아있죠. 뭐 문재인 정부가 일제 잔재를 뭐 청산한다고 해서 뭐 무슨 학교 교과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경의선 철도 다 뜯고 경인선 철도 뜯고 경부선 철도 다 뜯고 청평댐 뭐 무슨 댐도 다 뜯어야 돼요. 특히 이 그 일제시대 때 놓은 이 철도는 전부 만주 철도,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통해 가지고 이 대륙 철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한국인들이 부산이나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뭐 단동으로 해서 봉천으로 해서 하얼빈으로 해서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연계 철도망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1911년 11월 1일 날, 이거 다 일자가 다 겹치는 날이네요. 경의선 철도에 압록강 철교를 놔가지고 경의선 철도하고 만주 철도를 연결해가지고 한국이 만주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쯤 되면은 1920년, 25년, 26년 이 무렵 되면은 어지간한 학교에 수학여행을 다 만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기차 타고. 식민지 시대 철도는 조선이라는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일본, 조선, 만주를 잇는 국제 광역 철도망과 연계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도로를 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도로는 대한제국 시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고종이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가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숨어 있다가 1897년에 다시 덕수궁으로 항공을 합니다. 덕수궁으로 항공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을미사변 때 죽은 민비의 장례식을 거창하게 시행을 합니다. 그 민비의 그 국장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태평로라고 이름이 붙은 그 도로를 민비의 장례식을 위해서 인공으로 도로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 이전까지 조선에는 인공으로 도로가 만들어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나 우마차가 겨우 통행할 정도의 구불구불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길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그 일본의 그 정부원들이 본국 정부에다 보고한 거에 의하면 강이나 개천을 만나면 그나마 배사공이 있으면 다행인데 배사공이 없는 곳에서는 알몸으로 머리 위에다가 자기 옷을 묶은 다음에 헤엄쳐서 건너야 됐다. 화물은 사람이 어깨나 등에 메고 운반을 했다. 자, 1905년에 통감부가 설치된 후에 제일 먼저 안 되겠다, 도로부터 놓자 그래가지고 취도국이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통감부 시절서부터 1907년부터 11년까지 신식도로 20개 노선의 총연장 804km를 개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도로는 일본이 와서 처음으로 건설하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출범을 하면서 도로 닦는 일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제1기 지도 사업이 11년부터 17년까지인데 이때는 공사비가 1,000만 원을 들여서 간선도로 36개 노선 2,690km를 개축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한강에다가 조선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초로 한강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때 한강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다리 놔주기 이전까지 한강은 다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에 전국 도로의 41%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신장로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지도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저렇게 다 막 도포 입고 걸어 다니실까요? 자, 제2기 치도 사업은 1917년부터 22년까지 공사비를 3,159만 원을 들여서 간선도로 26개 노선에 총 2,308km를 건설했습니다. 이때 주요 하천 교량 9개소를 가설을 했고, 그 다음에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주로 북한 지역을 개척한다는 이름 아래 북선이라는 건 북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척식도로 1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828만 원을 투입해서 12개 노선에 1028km를 새로 놨어요. 지금 현재 도로라고 이름할 수 있는 도로는 다 일본이 놔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말이 되면 근대적인 도로가 23,679km가 됩니다. 1930년대 말에 도로 23,000km는 1911년에 비해서 무려 29.5배가 늘었어요. 이때서부터 그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근대적인 도로로 탈바꿈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전부 일본 정부에서 돈을 가져다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조선총독부가 가장 심각한 고민은 조선에서 나오는 세금 수입으로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세관, 도시계획 같은 이런 투자 사업에 도저히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자금을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를 사실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니까 일본 정부에다가 그 국채를 팔아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조선에 도로를 놓고 철도를 건설하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자금은 일본 정부 호주머니 돈을 꺼내서 썼다. 그래서 산케이 신문의 구루다 기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본은 조선한테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막 깡통 같은 나라를 일본한테 잠시 맡겨가지고 일본이 열심히 그냥 일본 돈 갖다가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 갖다가 조선에 막 철도 놓고 도로 놓고 뭐 놓고 하니까 그냥 재빨리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미군정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미군정이 막 일본 민간인 회사까지 다 뺏어가지고 한국 정부에다가 다 줬으니까 그 일본은 뭐 한 거냐, 우리 속았다, 이렇게까지 책에 썼습니다. 항만 보겠습니다. 항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부산, 인천, 원산 3개 항구를 개항을 했습니다. 한국은 해안선 길이가 14,335km로 해양국가로서의 조건은 갖추고 있는데 조선왕조가 500년 동안 소위 말하는 해금정책, 쇄국정책을 펼쳤잖아요. 왕토로부터 널빤지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게 조선의 해금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만이라는 항만은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개항 때까지 항구는 선박이 파도에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쇠말뚝을 설치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런 상황에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개항을 하니까 급한 건 일본이죠. 일본이 돈 갖다가 항구를 근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항을 정비한 거 이외에 1897년에 진남포하고 목포, 1899년에 성진, 1906년에 군산 용안포, 1908년 청진 항구를 개항시킨 후에
1910년에 병합을 한 이후에 조선총독부가 주요 항만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긴급히 항만개축 사업을 시행을 해서 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항만을 근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3년 통계를 보면 삼천포항 시설 확장 사업비 2,500만 엔, 1944년 부산, 마산, 여수, 삼천포 항만 정비 및 확장 사업에 2,063만 엔. 이 돈 다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일본 정부의 호주머니 돈 가져온 겁니다. 그 돈으로 열심히 조선 항구 근대화 해줬죠. 그래서 일제시절에 국제수준 항만이 61개였습니다. 식민통치시절에 대외적 통상항이 14개, 경제군사적으로 중요성이 공인된 지정항이 38개, 관세징수 목적으로 특별 지정된 지정항이 9개, 이러한 61개 항구는 근대 시설을 갖춘 국제 수준급 항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항구 중에 대외 통상항 14개 가운데 남한에는 부산, 인천, 목포, 군산 4개가 남았고 나머지는 10개는 북한에 위치하고 있었고, 어쨌든지 간에 항만도 일본 돈으로 근대화를 했습니다. 한반도 내 주요 20개 항구를 개발하는데 총 2억 1,998만 엔이 들었어요. 항만시설 열심히 해놨는데 원자폭탄 2방 먹고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항만시설 뜯어가나요? 못 뜯어갔죠. 단지 일본이 가져간 거는 배가 있었습니다. 배. 그 당시에 배는 미 군정에 의해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그 당시 76만 명에서 79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 76만 명에서 79만 명을 일본으로 실어나르기 위해서 하여간 발동기 달린 배라는 배는 전부 동원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열심히 일본으로 실어날랐어요. 그리고 다 실어날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 배는 조선으로 안 돌려보냈습니다. 억울해서. 그래서 배는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철도, 도로, 항만, 전력,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은 다 한국에 남았고, 그 남은 민간 재산까지도 미 군정이 다 몰수를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거쳐서 한국이 이렇게까지 빨리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이승만,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 이런 거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조는요,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었어요.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고스란히 갖다가 이름만 만주를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한국 이렇게 바꿔서 시행한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나고 뭐는 어디서 나요? 다 이런 일본이 남겨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근대화를 했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대한민국 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북한은 왜 쫄딱 망했습니까? 식민지 청산한다고 다 두들겨 부수고 중요한 그 기계 이런 거 전부 소련이 다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한 거죠. 이대근 선생님이 귀속재산 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이거 이외에 공장 상세하게 연구를 해놨는데, 제가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 몇 시간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오늘은 좀 중요한 철도, 도로, 항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업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조가 어디냐, 도대체 우리가 경제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원단은 무엇이냐,
만주입니다. 만주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뿌리가 뭐구나 하는 것을 대강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비난을 하는 이런 현명한 시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